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먼저 저희가 시작할 파트는요, 지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때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전개됐던 여러 내용들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진단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 일개 개개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장밋빛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뭔가 지금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벌써 산업적인 혁명이 또다시 일어난다? 지금도 너무 발빠르게 움직여서 버거운데, 지금도 너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든데 또 무슨 네 번째로 커다란 산업적인 혁명이 유발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크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우려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역사적으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전개되었을 때 실제 촉발됐던 내용을 자꾸 살펴보면 전부 다 대규모 실업이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실업은 산업혁명으로 많은 농민들이 실업을 했고요. 두 번째 실업은 1960년대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많은 근로자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인 실업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규모 실업은 컴퓨터와 같은 전산 자동화 같은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화이트 칼라의 실업들, 즉 무슨 얘기냐, 행정관리직들이 대규모 실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개인적인 뭐랄까요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원 그 석사과정 시절에 제가 그 배움을 청했던 저희 지도 교수님이 간간히 그래도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고 하면서 학비에 보태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그때 그 대기업에서 제가 강의했을 때 주로 제 강의를 들어주셨던 분들이 누구냐 하면 재무나 회계를 담당하는 여직원분들이 제 수업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특히 그분들에게 제가 재무 회계와 관련된 기초 원리를 설명하는 강좌를 맡게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첫 해에 그 강의를 하러 그 그룹에 갔었을 때 처음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한 126명 정도 됐었습니다. 물론 굴지의 큰 기업이라서 많은 인원이 있겠다 싶을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아니 뭐 이렇게 동일한 업무를 보는 사람이 126명 가까이 많이 있느냐, 저는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분들에게 여쭤봤더니 본인들이 하는 업무들이 조금씩 다 달랐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의 어떤 분들이 하는 역할은 장부상에 실제 우리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들이 몇 개 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저 지방의 각종 공장이나 창고에 그만큼의 개수가 실제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을 대조하고 장부와 실제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서 홀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강의를 방학 때마다 한 번씩 그 동일한 회사에 출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전개됐느냐, 점점 인원수가 좀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 급기야는 한 2년 6개월만 지났더니만 126명이었던 인원이 거의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크게 줄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많은 인원이 서서히라고 할 수도 없겠죠. 2년 6개월 만에 한 직업군 자체가 줄어든 거니까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대거 줄어들게 된 이유는 그 당시 그 회사가 슬슬 ERP를 완료하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ERP가 뭔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쉽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하나 창고에서 빠져나갈 때 바코드만 띡 대면 언제 어느 물건이 어디로 어떻게 나갔는지가 자동 집계되는 이런 전산화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회사도 ERP가 하나하나 완료되기 시작하면서 방금까지 제가 제 수업을 들었던 그 많은 여성분들이 바로 직업을 잃게 된 것이죠. 저도 약관의 나이에 화이트 칼라의 실업이 일순간 대규모로 유발됐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히 직접적으로 볼 기회가 됐었습니다. 해밍웨이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혁명이라는 단어는 서서히, 그러다가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렇게 표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만큼 혁명이란 단어는 짧은 순간에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뀔 때 우리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혁명이란 단어들이 대개 등장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대비하기도 전에
많은 변화가 이미 다 전개돼 버리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1차, 2차 산업, 3차의 산업혁명에서도 우리가 대규모 실직이 유발됐던 것처럼 아마 이번 네 번째 산업적인 변화인 산업적인 혁명에서도 적지 않은 실업이 유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인지하고 대비하기 전에 산업적인 변화가 훨씬 더 빠르게 전개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실업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네 번째 산업혁명으로 전개될 고용의 상황은요, 사실 그 이전에 전개됐던 고용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암울함을 예고하는 어떤 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후레이라는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요, 기계화로 인해서 2030년까지 지구상의 일자리의 50%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토마스 후레이라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라든가 많은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향후 국제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라고 진단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는 내 일자리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내 전문 지식을 가지고는 그 새로 생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은행 지점에서 텔러로서 고객의 대민 업무를 처리했던 어떤 은행원이 인터넷 뱅킹 등과 같은 전산 자동화가 되면서 슬슬 많은 지점들이 축소되고 통폐합되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은행 점원이 잃어버린 그 일자리는 인터넷 뱅킹 솔루션을 구축하는 새로운 분야로 일자리가 대체됐는데요. 자, 일선에서 금융 전문가로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 창구 직원, 그 창구 직원이 새로 생긴 인터넷 뱅킹에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상당 부분 그 기회는 제한될 것입니다. 이처럼 없어지는 일자리 못지않게 새로 생기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내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에 우리가 크게 더 경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앞으로의 사회를 설명할 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흐름 중에 하나는 메가 컴퍼니와 앞으로는 수억 명의 소규모 기업으로 양분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많이 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영학자이자 런던 경영대 교수인 린다 그랜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양성해서 또 다른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경제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점점 미래 사회에 전개되는 흐름들을 보면 그 산업에서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는 초글로벌 국가, 메가 컴퍼니들 하고요. 그 플랫폼 안에서 굉장히 순발력 있게 그리고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게 팝업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스몰 비즈니스라는 소규모 기업으로 완벽하게 양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메가 컴퍼니라는 건 뭘 말하냐 하면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과 같이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플랫폼 안에서 많은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메가 컴퍼니가 되겠죠. 이 메가 컴퍼니는 점점 초국적인 기업들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미국이나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플랫폼에서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메가 컴퍼니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메가 컴퍼니가 한두 개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삼성전자나 LG전자는 플랫폼을 안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교수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바로 휴대폰이라는 대표적인 플랫폼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솔루션은 물론 구글 등에서 개발을 한 것이 맞지만 그 솔루션이 가동될 수 있는 하드웨어, 이것은 또 우리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낸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가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일부 기업들은 이런 커다란 메가 컴퍼니의 기능 중에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나가고 있긴 한데요. 자, 그러면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그런 또 다른 메가 컴퍼니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육성을 해야 되느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형태가 자꾸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런 메가 컴퍼니와 이 메가 컴퍼니가 그 업을 수행하는 몇몇 부수적인 회사들과 그 다음에는 나머지 그런 메가 컴퍼니가 제공하는 어떤 커다란 판에서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게끔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소기업이 아니고서는 오히려 중견기업이나 중소 말고 중기업 같은 경우는 어중간하다는 거죠.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판매망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아주 소규모처럼 뭐랄까요, 순발력 있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순발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커다란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단점이니, 그래서 이들 기업들, 중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점점 설 자리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바로 린다 그랜트 교수의 의견입니다. 실제 그렇죠. 이런 커다란 플랫폼 상에서 요즘 뭐가 유행이래, 요즘 어떤 게 뜨고 있대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하거나 솔루션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이런 소기업들은 발빠르게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견기업이나 중기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회사이기 때문에 결제 라인과 체계가 있고요. 그런 체계들을 하나하나 다 거쳐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어떤 적기를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랜트 교수도 그런 점에 주목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런 커다란 산업적인 기업 구조적인 변화들을 진단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커다란 실업의 유발입니다. 아까 앞에서 토마스 후레이의 얘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가장 진보적인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20년간 아시아 근로자의 일자리 1억 3,700만 개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미래 사회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여기에서도 2020년까지 선진국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예측은 본의 아니게 맞아떨어지게 됐죠. 물론 그거는 코로나19도 같이 중첩되게 돼버렸지만요. 자,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산업적인 변화는 우리 앞에 실업이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1차, 2차 3차 때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일자리를 없앤다고 항상 경고가 존재했었는데요. 네 번째는 이렇게 그거보다도 훨씬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